핀란드 200조 수주 대박났다. 유럽 곳곳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러브콜이 요청하는 가운데 도저히 계약을 다 쳐내지도 못할 정도인데요. 핀란드에서 말도 안 되는 제안이 들어와 유럽에서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한국 방산이 자랑스러우시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반 로웰입니다. 군사 분석가로 20년을 살아오며 숫자와 신뢰도를 가장 중요시했어요. 미국 국방부에서 시작해 지금은 나토 무기통합자문위원회의 고위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략 분야에서 제 이름은 꽤 알려져 있죠. 아침 일찍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확인하던 중이었어요. 핀란드 한국산 155mm 포탄 대량 수입 결정이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얼굴을 찌푸렸죠. 핀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수입한다니 이해가 안 됐어요. 유럽의 선진국이, 그것도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한 나라가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다는 건 어딘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분석가들 사이에는 오랫동안 3대 실전 플랫폼이란 개념이 있었어요. 정통 유럽식 화기 체계와 미국 무기 체계, 그리고 일본 무기 기술이죠. 이게 세계 최고의 표준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표준에 한참 미치지 못했어요. 복제품을 만들거나 기존 기술을 약간 개선하는 정도라고 여겼습니다. 그날 오후 브리핑에서 누군가 그 뉴스에 대해 물었을 때 저는 직설적으로 대답했어요. 진짜 아시아 무기를 도입해야 한다면 일본산이 맞다고, 장인 정신과 정밀도가 진짜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죠. 그들의 표정에서 의문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제 말이 너무 직설적이었나? 아니, 진실은 말해야 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전장에서 쓰기에 아직 한참 부족하다고 덧붙였어요. 그들이 만드는 건 쇼용 무기지 진짜 전장을 아는 무기가 아니라고요. 한국 무기는 군사 퍼레이드나 전시회에서 빛날지 몰라도 실전에서는 신뢰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창밖으로 베를린의 차분한 가을 하늘이 보였어요. 도심의 역사적인 건물들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나뭇잎을 흩날렸습니다. 유럽의 고전적인 아름다움과 깊이, 이것이 진정한 기술의 토대라고 생각했어요. 수세기에 걸친 경험과 지식이 축적된 곳이죠. 아시아의 빠른 성장은 인정하지만 군사기술은 달랐습니다. 그건 경험과 전통에서 오는 거니까요. 특히 한국은 기술적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아직 그들만의 독자적인 무기 철학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제 발언이 나토 내부 보고서에 실렸어요. 며칠 후에는 유럽 주요 방산 매체에도 인용됐습니다. 제 사무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어요.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들의 항의도 있었죠. 그들의 목소리에서 당혹감이 느껴졌지만 제 신념은 확고했습니다. 데이터와 경험이 제 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책상 위에 쌓인 데이터와 분석 보고서들을 바라봤어요. 모든 수치가 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엔 그랬어요. 한국은 빠르게 따라오고 있지만 솔직히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전쟁은 기술만이 아닌 정신의 싸움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정신은 오랜 역사와 경험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군사 전통에 비하면 한국은 아직 배우는 단계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베를린에서 있었던 방산 전략 포럼에서 저는 완전 무시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처음 컨퍼런스 센터로 들어섰을 때만 해도 자신감이 넘쳤죠. 로비에 들어서자 군복과 정장이 섞인 인파가 눈에 들어왔어요. 노르웨이 포병사령관, 폴란드 전략군 참모, 프랑스 국방산업 대표 등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손에는 커피를 들고 그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눴죠. 그리고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K9 자주포와 풍산 포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제 귀가 쫑긋 섰습니다. 그들은 이 무기들이 실전 배치되어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특히 극한의 기후에서도 안정적인 작동성과 정확한 타격 능력을 높이 평가했죠. 제 가슴속에서 불편함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한국산 무기가 이렇게 호평을 받을 수 있지? 경험과 전통의 유럽 혹은 기술력의 미국도 아닌 한국이라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발언권을 얻은 저는 한국산 무기에 대한 평가가 너무 관대하다고 지적했어요. 이들을 검증되지 않은 가성비 무기라고 표현하며 만약 아시아 무기를 고려한다면 일본 제품을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정밀 가공의 정수인 반면
한국은 단가로만 승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건 산업적 계산이지 전투의 전략이 아니라고 덧붙이면서 전장에서는 신뢰성과 정밀도가 가장 중요하며 저렴한 대량 생산 모델로는 이를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장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몇몇 사람들은 불편한 듯 자세를 바꿨고 다른 이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순간 노르웨이의 올라프 장군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올라프 장군은 우리가 어린 아이들의 소꿉놀이를 하고 있느냐며 날카롭게 반박했어요. 전쟁은 실험실이나 전시장이 아닌 실전이라고 지적하면서 우리가 정밀 가공을 찾는 게 아니라 살아남을 무기를 찾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장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올라프 장군은 계속해서 풍산포탄이 실전에서 그 가치를 증명했으며 그들의 부대가 영하 30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K9의 안정적인 성능을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어요. 제 이론적 평가보다 그들의 실전 경험을 더 신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올라프의 말에 동의했어요. 제 주장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방산 대표인 앙투안 부아에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만약 제 말대로라면 이 전쟁은 깔끔한 도면으로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비꼬았어요. 아름다운 청사진으로 적을 물리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반문했고 회의장 곳곳에서 억눌린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독일의 군사 전략가 한스 밀러도 가세했어요. 그도 처음에는 저와 같은 의견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데이터를 분석한 후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산 포탄의 명중률과 신뢰성이 통계적으로 일본이나 독일 제품보다 뛰어나다는 분석 결과를 공유했어요. 점점 고립되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회의장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고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들은 더 이상 존경이 아닌 의문과 실망으로 가득했어요. 스웨덴의 군수 조달 책임자 잉그리드 베리만은 차분하게 제 분석을 존중하지만 현장 데이터가 말해주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어요. 최근 그들의 군이 실시한 비교 테스트에서 한국산 무기 시스템이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자존심이 물을 마시러 가는 것을 막았어요. 회의는 계속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산 무기의 실전 성능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은 고립감을 느꼈어요. 영국의 군사 전문가 제임스 윌슨은 데이터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지난 18개월간의 실전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K9 자주포와 풍산 포탄의 신뢰성 지수가 95.8%로 유럽 및 미국 시스템의 평균인 92.3%보다 높다는 냉정한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날 때 평소라면 제 주변에 모여들었을 사람들이 거리를 두는 것이 느껴졌어요. 노르웨이 장군이 멀리서 저를 바라보다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실망감이 읽혔죠.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베를린의 가로등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의문이 일었죠. 정말 내가 옳은 걸까? 왜 그들은 한국산 무기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걸까?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버렸어요. 데이터와 분석 그것이 제 신념의 근거였으니까요. 호텔방에 도착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메일함에는 오늘 회의에 관한 피드백과 질문들이 가득했어요. 그중에는 제 발언을 비판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저는 그저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직도 제가 옳다고 믿었으니까요. 베를린에서의 불편한 경험 이후 나토 본부로 돌아온 저는 완전 벼랑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산 무기에 대해 한 발언들이 나토 내부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죠. 사무실로 들어서자마자 클라우디아가 급하게 다가왔어요. 방산자문위원회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가슴이 무거워졌죠. 이런 급한 소집은 보통 좋은 소식이 아니니까요.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는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어요. 두꺼운 카펫이 제 발걸음 소리를 삼켰지만 가슴속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문을 열자 이미 여러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죠. 평소와 달리 웃음소리나 가벼운 대화가 없었어요. 저를 향한 시선들이 무게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토마스 의장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한국산 무기에 대한 제 발언들이 유럽 방위 산업계와 한국 사이의 긴장을 초래했다고 했죠. 특히 핀란드와 폴란드 같은 국가들이 이미 한국과 깊은 방산 협력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제 발언은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어요. 창문 너머로 브뤼셀의 흐린 하늘이 보였습니다. 마치 제 기분처럼 우중충했어요. 마리아 부의장이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현지 방산 시설을 둘러보고 객관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거였죠. 위원회 내 서로 다른 의견들을 조율할 방법이라고 했어요. 순간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습니다. 한국에 제가 이건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일종의 처벌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나 토마스의 표정은 이것이 제안이 아닌 지시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날카로웠어요.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주시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제 입을 열게 했죠. 가겠다고, 직접 확인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나토 본부의 깃발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20년 커리어 동안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제 전문성에 의문이 제기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컴퓨터를 켜고 한국행 항공편을 검색했습니다. 날짜를 보니 출발까지 일주일밖에 없었어요. 서둘러 준비해야 했죠. 한국 방산업체들과의 미팅 일정을 잡고 배경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살펴볼수록 제 안의 불편함은 커져갔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이 최근 몇 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데이터와 여러 국가들의 긍정적인 평가 보고서들. 처음으로 제 확신에 작은 의심이 생겼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숫자는 속일 수 있지만 실전 성능은 속일 수 없으니까요. 여행 가방을 꺼내며 생각했어요. 단순히 싸구려 장난감에 불과하다는 걸 증명하겠다고 말이죠. 아직도 제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불필요한 여행을 빨리 끝내고 돌아와 모두에게 제가 옳았음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이를 갈고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의 감각이 아직도 생생해요. 12시간이 넘는 긴 비행 끝에 도착한 공항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건축물, 매끄럽게 움직이는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정돈된 질서가 눈앞에 펼쳐졌죠.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에서 한국의 어마어마한 효율성에 놀랐죠. 브뤼셀이나 뉴욕에서라면 최소 1시간은 기다려야 할 입국 절차가 불과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지문 인식과 안면 인식이 완벽하게 통합된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죠. 심사관은 필요한 질문만 간결하게 던지고 제 여권에 도장을 찍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자동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탔을 때 기차의 정확성이 놀라웠어요. 앱에 표시된 도착 시간과 실제 도착 시간의 차이가 겨우 몇 초에 불과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기차가 10분만 지연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던 제게는 문화적 충격이었죠.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전후 국가라고 들었는데 이건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질서 있게 늘어선 도시 풍경, 곳곳에 보이는 첨단 디지털 광고판, 그리고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들. 모든 것이 너무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이었어요. 호텔에 체크인하는 과정도 놀라웠습니다. 디지털 키오스크에서 몇 번의 터치로 모든 절차가 끝났고 객실 키는 스마트폰 앱으로 발급됐어요. 프론트 직원은 그저 미소로 저를 안내할 뿐이었죠. 객실에 들어서자 모든 설비가 스마트폰으로 제어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숨을 돌릴 겸 호텔 주변을 산책했어요. 밤 9시가 넘은 시간임에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사람들은 빠른 걸음으로 목적지를 향해 움직였고 24시간 운영되는 가게들이 즐비했죠. 브뤼셀이나 베를린에서는 이 시간이면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는데 말이에요. 한 청년이 스마트폰으로 자전거를 대여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QR코드 스캔 한 번으로 자전거 잠금이 해제되고 그는 곧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의심이 피어올랐어요. 이 효율성과 속도가 무기 제조에도 적용된다면 어마어마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한국은 무기 제작 속도만큼은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다는 걸 알고 있긴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택시를 타고
첫 번째 미팅 장소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는 놀랍도록 정확한 내비게이션을 따라 목적지를 향해 달렸어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도시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도시를 만든 나라가 과연 조악한 무기만 만들까? 택시에서 내려 첫 방문지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건물을 올려다보았어요.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제 선입견이 처음으로 무너지기 시작할 줄은 몰랐죠. 다음 날 경기도 외곽, 풍산 시연장으로 향하는 길은 서울의 번화가와는 또 다른 풍경이었어요. 도시의 화려함이 서서히 물러나고 푸른 산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국 국방부 소속 가이드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에 집중했죠. 이 평화로운 농촌 지역이 세계적인 화포 시스템을 만드는 곳이라니 그때까지도 어딘가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풍산 시연장에 도착했을 때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은 군사 분석가로서 지금까지 본 어떤 시설과도 달랐습니다. 철저한 보안 절차를 거친 후 우리는 넓은 시연장으로 안내되었어요. 그곳에는 K9 자주포가 위풍당당하게 자리하고 있었죠. 처음 보는 순간부터 그 디자인의 실용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술 담당자들이 다가와 K9 자주포와 155mm 포탄에 대한 소개를 시작했어요. 그들의 설명은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했고 숫자와 성능에 대한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60km 이상의 사거리와 분당, 최대 발사 횟수, 그리고 첨단 조준 시스템의 정확도까지 모든 수치가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훨씬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혹시나 해서 더 낮게 적어놓는다고 했죠. 이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바로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K9 자주포가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맹수와 같았어요. 55톤의 무게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민첩했고 자동 장전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사격이 시작되자 대지를 울리는 포성이 울려 퍼졌어요. 목표물을 향해 날아간 포탄은 정확히 지정된 지점에 명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연속 사격이었어요. 6발의 포탄이 동시에 다른 각도로 발사되어 모두 같은 시간에 목표물에 도달하는 MRSI 기술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건 제가 서구 무기 체계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의 정밀도였어요. 60km 밖의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GPS 유도 시스템, 자동 보정 메커니즘,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정확도까지 그동안 제가 가졌던 싸구려 무기라는 인식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시연이 끝나고 한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한국의 무기 개발 철학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들에게 무기란 단순한 군사 장비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과거 총알이 없어 고통받았던 역사 때문에 정확함이 그들에게는 필수였다고 했죠. 포탄 공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이곳에서 본 무기 체계는 단순한 복제품이나 개량품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한국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설계된 독자적인 기술력의 결정체였어요. 게다가 공장 내부는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득했습니다. 로봇팔이 정교하게 움직이며 포탄을 조립하는 모습,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도를 측정하는 장비들, 그리고 끊임없이 품질을 검사하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생존과 안보를 위한 절실함, 과거의 상처에서 배운 교훈 그리고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혁신이었어요. 시연장을 떠나며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의심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무기 체계는 실전에서 충분히 증명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기 위해 대전으로 향하는 KTX를 탔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현대적인 도시와 푸른 산맥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대전역에 도착해 국방과학연구소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대덕연구단지의 여러 시설들이 보였어요. 이곳이 한국 첨단 기술의 심장부라는 설명을 들으며 제 호기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보안 검색을 마치고 연구소 내부로 들어섰을 때 그곳의 분위기가 제 예상과 달랐어요. 냉정한 군사시설이 아닌 학구적이고 창의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공간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은 각자의 프로젝트에 몰두해 있었고 벽면에는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연대표가 걸려 있었어요. 무기체계 연구실에서 저는
한국 무기의 진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초기 모델부터 최신 개발품까지 꾸준한 혁신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연구원들은 자랑스럽게 각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고 그 과정에서 나노 단위의 정밀도와 수백 번의 실패 끝에 얻은 성공 사례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정밀 유도 기술 섹션에서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GPS 교란 방지 시스템을 소개받았어요. 그런데 기술적 설명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기술이 탄생한 배경이었습니다. 북한의 GPS 교란 공격이 있었을 때 연구원들이 밤낮 없이 연구해 단 6개월 만에 완성한 시스템이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집념과 지혜의 산물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연구실 책임자 민준이 저를 연구소 구내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나자 소개해줄 것이 있다며 같이 가겠냐고 했죠. 저는 흔쾌히 그를 따라갔습니다. 작은 전시실로 들어서자 형광등이 하나둘 켜지며 공간을 밝혔습니다. 벽면에는 다양한 시대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한국 방위산업의 역사를 담은 공간이었죠. 그는 구석에 있는 낡은 액자 하나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시간의 무게가 느껴지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어요. 그는 제게 가까이 와보라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떨리는 듯 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젊은 군인이 전차 앞에서 수류탄을 들고 서 있었어요. 군복은 먼지와 흙으로 더럽혀져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눈빛만은 강인했죠. 그 눈동자에서는 두려움이 아닌 확고한 결의가 느껴졌어요. 마치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는 듯한 평온함도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잠시 침묵했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에야 그는 그것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전시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그는 사진의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뺨을 어루만지듯이요. 1950년 6.25 전쟁 초기에 찍은 사진이라고 했어요. 그의 아버지는 당시 22이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 한국군에는 대전차 무기가 거의 없었고 북한군의 소련제 T-34 탱크가 밀려올 때 한국 병사들은 맨손이나 다름없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의 표정에서 오래된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사진 속 그날 그의 아버지는 수류탄을 들고 전차에 뛰어들었다고 했어요.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오른팔을 잃었다고 합니다. 특히 오른손 세 손가락을요. 그는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미술 대학생이었고 붓을 쥐던 그 손가락들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단순한 전쟁 부상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꿈과 미래, 그리고 열정의 상실이었죠. 전쟁 후 그의 아버지는 더 이상 붓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림을 그리던 손으로 더 이상 선을 그을 수 없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왼손으로 글씨를 쓰기 시작했고 공학책을 독학했다고 했어요. 그의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복도에서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지만 우리는 그 작은 공간 속에 고립된 듯 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매일 밤 아들에게 같은 말을 했다고 해요. 다시는 무기가 없어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지켜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평생의 책임이자 약속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마치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국방과학연구소의 문을 두드렸다고 해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꿈을 다른 방식으로 완성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림으로 표현하지 못한 아름다움을 완벽한 무기 설계로 표현하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의 연구실로 이동했어요. 조명이 환한 공간 중앙에는 원통형 물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최신 포탄의 모형이었죠. 그는 자신이 개발한 포탄 시스템이라고 소개했어요. GPS 유도 방식을 적용했고 고도 교란기에도 영향받지 않는 이중 보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포탄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습니다. 마치 갓난아기를 안듯이 조심스럽게 다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꿈이자 한국 민족의 약속이라고, 다시는 무기가 없어 무너지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말했어요. 그가 포탄의 표면을 쓰다듬었어요. 마치 아버지의 손을 만지는 듯한 부드러움이 담긴 동작이었습니다. 이 포탄은 누군가를 해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생존의 도구라고 설명했어요. 다시는 당하지 않기 위한 그들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여든이 다 되어가는 노인의 눈물은 강렬했습니다. 제가 실전성이 떨어진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상관없다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완벽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리는 것을 느꼈어요. 한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 상처받은 역사에서 피어난 의지, 생존을 위한 절실함, 그리고 미래 세대를 지키겠다는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놀라웠죠. 그의 눈물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한국 무기의 진정한 힘을 이해했어요. 그것은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선 한민족의 영혼이 담긴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그들에게 무기 개발은 단순한 사업이나 국가 위상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역사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생각은 완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브뤼셀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느라 밤을 새웠어요. 창밖으로는 어둠 속에 점점이 빛나는 도시들의 불빛만 보였고 기내는 조용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모든 선입견을 뒤엎었고 이제 그 진실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했죠. 나토 본부에 도착한 첫날 토마스 의장과 위원회 멤버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발표를 시작하기 전 잠시 침묵이 흘렀고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제가 틀렸음을 인정했어요. 한국 무기 체계는 단순한 싸구려 무기가 아니라 실전에서 입증된 첨단 기술의 결정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는 동안 회의실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의심의 표정이었다가 점차 놀라움으로, 그리고 마침내 이해와 수용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와 155mm 포탄의 성능 데이터를 보여줄 때 위원회 멤버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제 보고서는 유럽 각국에 공유되었고 특히 핀란드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왔습니다. 핀란드 국방부는 한국에 공식 요청을 보냈어요. 그들은 한국 포탄 생산 공장을 핀란드에 유치하고 싶다고 했죠. 동부 국경 지역의 방어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이야기와 함께요. 이 요청을 논의하기 위해 브뤼셀에서 특별회의가 소집되었어요. 핀란드 대표단, 한국 방산업체 임원들, 그리고 나토 위원회 멤버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창밖으로는 차분한 브뤼셀의 하늘이 보였어요. 한국 측 대표는 조심스럽게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미 유럽의 여러 국가와 협력 중이고 설비와 인력 모두 한계에 달했다고 했어요. 새로운 공장 설립은 최소 2년이 걸릴 것이며 그때까지 핀란드가 기다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핀란드 국방장관의 표정이 어두워졌고 참모들 사이에서 조용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렇게 별 진전 없이 회의가 마무리됐죠. 사무실에 앉아 잠시 쉬고 있는데 비서가 제게 도착한 편지라며 우편물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1940년대 핀란드 북부 전선에서 활동하던 포병 중사 요한 안데르센의 유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자마자 편지의 내용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요한은 탄약 부족으로 인해 전사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미래 전투에 대한 걱정을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쓴 사람은 요한 같은 희생이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어요. 다음 날 핀란드 헬싱키 국방부 전략회의실은 아침부터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작성한 한국 방산기술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핀란드 국방장관의 표정은 평소보다 진지했고 주변 참모들도 평소와 다른 비장함이 느껴졌어요. 회의가 시작되고 국방장관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제 보고서를 가리키며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신뢰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에 울려 퍼질 때 모든 참석자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 방산 기술의 현황과 앞으로의 협력 방안이 도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한국과의 기술 제휴가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하지만 이날 회의의 주제는 단순한 경제적 계산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국방차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결론을 제시했어요. 그는 이제 우리는
한국을 단순한 기술 제휴국이 아닌 진정한 동맹으로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외교적 산업적 채널을 동원해서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핀란드 정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팀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죠. 이제 제 역할은 한국 무기 체계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가치를 유럽에 알리고 협력의 가교를 만드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헬싱키 항구가 내려다보이는 카페에서 국방장관과 비공식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공식적인 어조가 아닌 인간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핀란드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그리고 한국과의 협력이 왜 그들에게 희망인지 설명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함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보였어요. 저녁이 되자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으로 헬싱키의 불빛이 반짝이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아직 작성 중인 최종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이제 그 보고서의 제목은 한국 방산기술 새로운 패러다임의 탄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나는 무기를 평가하러 갔다. 그러나 결국 한 민족의 투지 역사 정신을 보고 왔다. 그리고 믿는다. 대한민국은 기술이 아니라 의지로 강해진 나라다. 그 문장을 쓰면서 제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선입견의 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분석가가 아니라 두 세계 사이의 가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역할은 제게 더 큰 사명감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핀란드 국방부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 강화를 공식 발표했어요. 그 뉴스는 유럽 전역에 퍼졌고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죠. 브뤼셀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으로 구름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봤어요. 이 여정은 제게 단순한 업무 출장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장 확고한 믿음이 무너질 때 가장 값진 진실을 발견하게 되는 법이죠. 한국 바짓가랑이라도 붙들어야 된다. 각종 범죄가 만연한 멕시코에 유일하게 통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데요. 범죄 소굴에 살고 있는 멕시코 국민들에게 특별 방송된 한국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 경찰대에서 범죄학을 가르치고 있는 에밀리아입니다. 원래는 경찰 출신이에요. 하지만 마약과 범죄 조직이 만연한 이 나라에서 경찰이 범죄를 단속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학생들에게 더 나은 방법을 가르치기로 했죠. 하지만 한때 저는 경찰이라는 직업을 증오했습니다. 경찰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으니까요. 경찰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지 못했으면서도 경찰이 우리 가족을 갈라놓았기 때문이에요. 제 어린 시절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날 때 저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죠. 아버지는 자동차 수리공이었습니다. 기름때가 잔뜩 묻은 손으로 일하고 퇴근 후에는 땀을 닦으며 맥주 한 캔을 따던 모습이 기억나요. 어린 시절에 저는 그런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차가 고장나면 마치 의사처럼 진단하고 치료하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으로 느껴졌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점점 변해갔어요. 그 변화의 시작은 마약이었죠.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늦게 귀가하는 날이 잦아졌고 집에 오면 이상하게 흥분된 상태였어요. 눈빛이 달라졌죠. 그 눈빛이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함으로 여겨졌지만 점차 이상함을 느꼈답니다. 저녁 식사도 함께하지 않게 되었고 주말 시장 나들이도 뜸해졌어요. 아버지의 공구상자는 점점 먼지가 쌓여갔고 차고에서 들리던 경쾌한 휘파람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엄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죠. 아버지가 처음 마약에 손을 댄 건 순전히 돈 때문이었을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자동차 정비사에게 마약 거래는 손쉬운 유혹이었을 테니까요. 마약을 중개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었을 테니 아마 처음에는 단순한 중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세계는 한 번 발을 들이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었어요. 마약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점점 아버지를 놓아주지 않았고 아버지도 점점 달라졌습니다. 술과 마약에 취한 아버지는 가족에게 점점 더 거칠어졌어요.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작은 일에도 화를 냈죠. 어머니 엘레나는 그런 아버지를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가족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마약과 분노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갔답니다. 엄마는 밤마다 몰래 울었어요. 벽이 얇아서
그 소리가 제 방까지 들렸죠. 하지만 낮에는 항상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빠는 곧 나아질 거라고 말하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엄마의 눈에는 점점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부터 폭력을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짜증과 신경질적인 태도였죠. 하지만 점점 손이 올라갔습니다. 어린 저를 향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고 가구를 부수는 일이 잦아졌어요. 어떤 날은 늦은 밤 문을 부수며 들어와 거실에 있던 의자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감싸 안고 그 분노를 온몸으로 막았죠. 우리 집의 거울은 하나씩 깨져갔어요. 벽에는 주먹 자국이 생겨났고 가구들은 하나둘 망가져갔죠. 한때는 따뜻했던 우리 집이 점점 차갑고 두려운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날도 비슷한 날이었어요. 어머니와 저는 부엌에서 간단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늦을 테니 먼저 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잠들지 않았죠. 집안의 감도는 불안한 공기를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한밤중 문이 요란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날은 특히나 차가운 겨울밤이었어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이 부엌 바닥에 희미하게 드리워져 있었죠. 엄마는 내일 학교에 입을 제 옷을 다림질하고 있었고 저는 숙제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술과 마약에 취한 채였죠. 손에는 빈 맥주병이 들려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몸으로 어머니를 향해 다가갔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갑자기 테이블을 걷어차버렸습니다. 접시가 깨지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고 저는 몸을 움츠렸어요. 아버지의 얼굴은 제가 알던 그 따뜻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눈은 초점을 잃고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침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언제부턴가 집에 들어오면 이런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날은 특히 더 심했습니다. 아버지는 온갖 폭언을 퍼부으며 어머니를 벽으로 밀쳤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아버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아버지는 점점 더 거칠어졌죠. 그리고 갑자기 거실 한쪽에 놓여있던 렌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저를 감싸 안으며 문 쪽으로 도망쳤어요. 저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필사적으로 문을 열려 했습니다. 벽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죠. 숨이 막혀왔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어머니가 필사적으로 문을 열려 했지만 아버지가 그 위로 올라타며 우리를 막았답니다. 문 손잡이는 차가웠고 손에 땀이 배어 자꾸 미끄러졌어요. 그때였어요. 바깥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죠. 그리고 문이 열리더니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불빛이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요란한 소리를 듣고 이웃이 신고한 것 같았죠. 여러 명의 경찰이 한꺼번에 들어왔고 그들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 라는 외침이 들렸어요. 경찰들이 아버지를 붙잡으려 하자 아버지는 거칠게 저항했어요. 렌치를 휘두르며 소리를 질렀죠. 경찰들이 아버지를 바닥에 눕히고 제압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답니다. 어머니는 저를 꼭 끌어안고 있었어요. 몸이 떨렸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언가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두려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답니다. 한 여성 경찰관이 우리에게 다가와 담요를 덮어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말들이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저 아버지가 타고 간 경찰차의 불빛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경찰이 개입한 후 아버지는 마약 혐의로 체포되었죠. 그리고 그 집은 아버지의 마약 거래 대금 때문에 마약 중개인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었죠. 당장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보호시설로 보내졌어요. 경찰서에서의 조사는 길고 지루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에 대답해야 했고 저도 아이 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눠야 했어요. 그들은 친절했지만 제 마음속의 상처를 치유해주지는 못했죠. 결국 우리는 빈손으로 보호시설로 향했습니다. 보호시설은 낯선 곳이었답니다. 익숙한 침대도 익숙한 식탁도 없었어요. 방 안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죠. 어머니는 매일 밤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인지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답니다. 시설의 벽은 칙칙한 회색이었고 침대는 딱딱했어요. 다른 가족들도 함께 생활했지만 모두가 각자의 상처를 안고 있었기에 깊은 교류는 없었죠. 매일 아침 식당에서 먹는 식사는 맛이 없었지만 배고픔을 달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엄마는 곧 우리만의 집을 구할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 곳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어요. 아버지는 감옥에 있었고 우리는 보호시설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죠. 어머니는 일을 찾아 나섰고 저는 보호소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엄마는 청소부로 일을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늦은 밤까지 일했죠. 손이 거칠어지고
얼굴이 점점 지쳐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지금으로 충분히 행복하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보호소에 한국에서 온 경찰이 방문했습니다. 성우 아저씨였어요. 처음 그를 보았을 때 저는 경계심을 품었습니다. 경찰은 아버지를 잡아간 사람들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성우 아저씨는 다른 경찰들과 달랐습니다. 그의 미소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눈빛은 따뜻했어요. 성우 아저씨는 마약 단속을 위해 멕시코에 파견된 경찰이었지만 단속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를 돕는 활동도 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주 1회가 아니라 거의 매일 보호소를 방문했고 항상 무언가를 가르치거나 도움을 주려 했습니다. 때로는 학습 지도를 해주었고 때로는 단순히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주었죠. 멕시코의 다른 어른들은 보통 저희를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곤 했지만 성우 아저씨는 직접 다가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장난을 치며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저도 아저씨를 멀리했어요. 경찰이라는 단어가 주는 거부감이 컸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우 아저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고 작은 간식을 나눠주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숙제를 하는 것을 보고 옆에 앉아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게 되었죠. 어머니 역시 성우 아저씨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일정한 거리를 두려 했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고 짧게 대답하며 되도록 대화를 길게 이어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에서는 여전히 경계심이 느껴졌죠. 하지만 성우 아저씨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급하게 다가오려 하지 않았고 억지로 도움을 주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보호소에서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내며 어머니가 마음을 열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어머니에게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옆에 앉아 침묵을 함께 지키기도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성우 아저씨와 어머니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가끔은 성우 아저씨의 농담에 작게 웃기도 하고 대화도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은 오랜만이었죠. 그 웃음소리가 제게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성우 아저씨는 보호소를 찾을 때마다 작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은 한국에서 가져온 간식을, 또 어느 날은 작은 장난감을 챙겨왔어요. 그것들은 값비싼 것들이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제 생일에는 작은 케이크와 함께 한국 전통 옷 인형을 선물해 주었죠. 그때 처음으로 저는 성우 아저씨를 향해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보호소에서 지내면서 어머니는 돈을 모아 처음으로 작은 집을 구했고 그날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날 아저씨는 축하 파티라며 어머니와 저에게 한국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작은 집에 부엌은 협소했지만 그는 능숙하게 요리를 했어요. 김치찌개와 불고기 그리고 김밥까지. 보호소에서 주는 밍밍한 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맛이 깊고 따뜻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한 입 먹고 나니 그 맛에 빠져들었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한 끼를 먹는 기분이었죠. 어머니와 성우 아저씨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종종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고 가끔은 저와 함께 보호소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어요. 둘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어린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고 성우 아저씨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죠. 어머니는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자신을 되찾아가는 듯 했죠. 머리를 정돈하고 간단한 화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저에게도 성우 아저씨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는 단순히 어머니와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제게 처음으로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때까지 제 인생에서 아버지의 모습은 두려움과 고통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성우 아저씨는 다른 모습의 남성상을 보여주었죠. 아저씨는 친절했고 책임감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저희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성우 아저씨는 제가 학교 공부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심지어 새로운 놀이도 가르쳐 주었어요. 그는 어느 날 작은 돌멩이 몇 개를 주워오더니 공기놀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돌을 손가락 사이로 던지고 잡는 그 단순한 놀이가 왜 그렇게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작은 승부욕도 생겼답니다. 성우 아저씨는 제가 잘 될 때마다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고 실수해도 다독여 주었죠. 또한 성우 아저씨는 제게 태권도를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보호소 뒤편 작은 마당에서 기본 동작부터 시작했죠.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이 아니야. 자신을 지키고 정신을 수련하는 거야 라고 말하며 예의와 인내를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운동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태권도는 제게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스스로를 통제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성우 아저씨는 저희 가족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성우 아저씨의 아파트 벽에는
한국의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푸른 산과 고요한 사찰 그리고 번화한 도시의 모습. 그 사진들을 보며 저는 언젠가 그곳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가끔 어머니와 성우 아저씨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는데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답니다. 어느 날 성우 아저씨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정식 데이트를 하자고 했죠. 저희를 시내의 작은 레스토랑으로 데려갔고 그날 저녁에 어머니께 반지를 주었죠. 그날 저녁 레스토랑의 따뜻한 조명 아래 어머니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어요. 어쩌면 저희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행복이 얼마나 짧을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길지를 말이죠. 그저 그 순간 저희는 행복했어요. 하지만 몇 달 뒤 성우 아저씨는 평소와 달리 굳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어머니와 저를 마주한 그의 표정이 어딘가 무거워 보였고 저는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목이 메어오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임무가 끝났고 본국으로의 귀환 명령이 내려졌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천둥이 내리친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서도 혈색이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고작 일주일 후에 떠나야 한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그것은 너무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가 떠난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성우 아저씨는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어요. 한국에서 일이 마무리되는 대로 다시 멕시코로 오겠다고, 우리 곁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눈빛에는 결연함이 있었어요. 아저씨가 다시 돌아온다니 저와 어머니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은 쏜살같이 흘렀어요. 공항에서 성우 아저씨는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안정감을 주었어요. 마지막으로 느끼는 그 온기를 오래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께 연락을 자주 하겠다며 약속을 하고는 떠나셨죠.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 모습일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밤이 깊어지면 창가에 서서 멍하니 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성우 아저씨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전화기를 항상 가까이 두었고 우편함도 자주 확인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매일같이 그가 보낸다고 했던 편지를 기다렸고 전화가 올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성우 아저씨는 처음에는 약속대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왔고 때로는 작은 엽서나 편지가 도착하기도 했어요. 그는 한국에서의 생활과 가족들과의 재회 그리고 멕시코로 돌아올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죠. 어머니는 그의 전화를 받을 때면 표정이 밝아졌고 저 역시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행복했어요. 하지만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점점 연락이 뜸해졌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이 오던 성우 아저씨는 점점 뜸해졌고 한 달이 지나자 그의 소식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석 달째 아무런 소식이 없었죠. 전화도 편지도 어떤 소식도 마치 성우 아저씨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원망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믿을 게 못 된다고 하셨죠.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우리 둘이 잘 살아보자고 하셨어요. 그 이후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잊으려 했습니다. 성우 아저씨와의 기억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리는 점점 성우 아저씨 없는 삶에 적응해 갔어요.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죠. 그는 우리 삶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으니까요. 저는 어머니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경찰이 되기로 했죠. 어머니는 위험한 나라에서 경찰을 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셨지만 이내 곧 조용히 응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경찰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성적은 물론이고 체력도 중요했고 무엇보다 강한 정신력이 필요했습니다. 경찰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범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기도 했어요. 저는 매일같이 공부를 하고 운동을 했고 경찰이 되겠다는 목표 하나만을 바라보며 달려갔죠. 그리고 마침내 경찰대에 합격했습니다. 경찰대 생활은 쉽지 않았지만 마약 조직을 뿌리 뽑겠다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저와 같은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표만을 생각하며 열심히 임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더 잔혹했습니다. 마약 조직은 단순한 범죄 집단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기업처럼 움직였고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조직에 속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고 때로는 경찰조차도 매수당하기도 했어요. 점점 한계를 느꼈죠. 범죄자들을 체포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 조직이 사라지면 또 다른 조직이 등장했고 누군가 체포되면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신했어요. 수많은 작전과 체포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는 마약 거래가 사라지는 일은 없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범죄를 줄이려면
단순한 단속이 아니라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경찰대 교수로 전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처음엔 낯설었어요. 하지만 곧 저는 이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경찰이 단순한 단속기관이 아니라 범죄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었어요. 멕시코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국의 치안 시스템을 칭찬했고 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범죄율이 낮은 나라였고 특히 마약 문제에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통제를 유지하고 있었죠. 멕시코와 비교하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치안이 안정된 나라였어요. 그 방송이 나가자마자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의원은 마약과 범죄 예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고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직접 한국에 가서 그 시스템을 보고 와달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경찰 출신이었던 저에게는 가장 적합한 역할이었고 개인적으로도 한국의 치안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강하게 반대하셨죠. 다른 사람이 가면 안 되느냐고 물으셨고 한국이 정말로 배울 게 있는 나라냐는 의문도 던지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 일이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라는 걸 설명해야 했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결국 허락하셨죠. 하지만 마지막까지 당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그리고 너무 깊이 정을 주지 말라고.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경찰청을 방문해서 한국의 치안 시스템을 직접 살펴볼 예정이었지만 무엇보다 한국에 온 김에 성우 아저씨를 찾아볼 생각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성우 아저씨를 원망했지만 저는 한 번쯤 그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떠났는지, 왜 연락을 끊었는지 그 이유를 직접 듣고 싶었죠.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쉽지는 않을 거라 예상하며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경찰서 방문 일정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어요. 한국 경찰의 치안 시스템을 직접 보고 배우는 것이 출장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죠.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시설부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먼저 눈에 띈 것은 정리된 내부와 효율적으로 배치된 공간이었죠. 멕시코에서는 경찰서 자체가 긴장감이 감도는 곳인데 이곳은 다소 차분하고 체계적인 분위기였어요. 경찰서 직원의 안내를 받아 가장 먼저 CCTV 관제 시스템을 살펴봤습니다. 넓은 방 안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 앞에서 경찰들이 집중해서 영상을 분석하고 있었죠. 실시간으로 도시 곳곳을 모니터링하며 이상 징후를 포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멕시코에도 CCTV는 있지만 이곳처럼 철저하게 관리되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작은 이상도 놓치지 않도록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실종자 수색과 도난 차량 추적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고 했어요. 특히 AI 기술을 활용해 특정 패턴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경고 알람이 울리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걸 멕시코에 도입할 수나 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한국의 치안 시스템이 단순히 경찰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첨단 기술과 결합해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범죄를 예방하고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죠. 그리고 저녁이 되자 저는 야간 순찰 체험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밤에 순찰 도는 거라 멕시코를 떠올리며 좀 걱정스러웠어요. 하지만 진짜 멕시코에서 적용해 보려면 이 과정은 필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서울의 밤거리는 조용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해가 지면 거리가 위험해지지만 이곳은 늦은 밤에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고 있었어요. 특히 혼자 걷는 여성들이 많았죠.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걷거나 휴대폰을 보며 걸어가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믿기 힘들었죠. 그러던 중 무전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느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외국인이 시민들에게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였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해당 지역으로 이동했어요. 현장에 도착하자 한 외국인 남성이 비틀거리며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는 소리를 지르며 주변 가게들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한 명의 경찰이 천천히 다가가 말을 걸었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감탄했습니다. 멕시코였다면 경찰들은 강하게 제압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 경찰은 강압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는 만큼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고 있었어요. 결국 경찰은 그를 순찰차에 태워 신원을 조회한 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보호 조치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은 시민들과 경찰 간의 신뢰가 있다는 걸 피부로 느꼈어요. 경찰이 시민을 보호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경찰 역시 강압이 아니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멕시코에 당장 한국 시스템을 도입한다 해도 쉽게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계속될수록 저는 이곳의 치안 시스템에 대한 감탄과 동시에 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기술과 체계가 완벽하게 정비된 사회에서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숙한 곳에서 떠오르는 감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우 아저씨였죠. 어릴 적 보호소에서 우리를 보살펴 주었던 사람,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떠나버린 사람, 한국에 오면서 그를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처음엔 출장의 목적에만 집중하려 했지만 경찰청을 방문하고 한국의 경찰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가 남긴 흔적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경찰서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들은 저와 친분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성우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예전 멕시코에서 근무했던 한국 경찰이었고 가족처럼 지냈던 사람이라고 설명했죠. 제 이야기를 듣던 경찰 직원은 당황한 듯 했습니다. 직원은 경찰 내부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어요. 그럴 줄은 알았지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저는 다시 한번 아저씨와의 인연을 이야기하며 그저 연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만이라도 알려줄 수 있는지 부탁했습니다. 한참 고민하더니 이메일 주소 정도라면 알려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내부 시스템을 통해 검색을 시작했죠. 몇 분이 흐르고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성우 아저씨가 아직 한국에 계시다고 알려주었어요. 그 한마디가 머리를 울렸죠. 직원은 조심스럽게 이메일 주소를 메모지에 적어 건네줬습니다. 저는 그 작은 종이를 받아들면서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다시 고민이 됐죠. 아저씨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건 불필요한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남아있던 감정의 매듭을 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온 후 저는 한참 동안 노트북을 켜고 빈 화면을 바라봤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성우 아저씨에게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도 혼란스러웠어요. 원망이 컸던 것도 사실이었고 오랜 시간 동안 잊으려 했던 것도 사실이었죠. 하지만 그가 남긴 기억들은 여전히 제 안에서 선명했습니다. 결국 저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계속 메일함을 들락날락거렸죠. 그리고 몇 시간 뒤 메일함에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아저씨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고 꼭 만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만날 장소를 정했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였어요. 한국에 오면서 거리를 지나칠 때 눈에 들어왔던 곳이었죠. 조용하면서도 분위기가 차분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이 보였어요. 아저씨는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있었죠. 나이가 들었는지 머리카락 사이로 희끗한 부분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했어요. 보호소에서 처음 만났을 때 저를 향해 건넸던 다정한 눈빛이었죠. 아저씨는 저를 보자마자 한 걸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죠.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참아왔던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를 만나면 분명 원망부터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떠났냐고, 왜 연락하지 않았냐고, 왜 어머니를 그렇게 힘들게 했냐고. 하지만 눈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성우 아저씨를 보니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죠. 아저씨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미안하다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죠. 아저씨가 떠나야 했던 이유는 한국에 있는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성우 아저씨는 멕시코에서 어머니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그의 선택을 강하게 반대하셨어요. 처음엔 설득하려 했대요. 멕시코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어머니도 언젠가는 이해해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회사에까지 찾아가 해외 발령을 막아달라고 부탁했고 결국 아저씨는 귀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돌아와서도 다시 멕시코로 갈 방법을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와의 갈등은 심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멕시코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죠. 그러다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병원에서 의식을 잃었어요. 아저씨는 그 순간 모든 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가 다툼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고 멕시코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죄책감이 엄습했어요. 그때부터 아저씨는 다시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대요. 멕시코에서 함께했던 시간들이 너무 소중했지만 동시에 너무 큰 상처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성우 아저씨는 이제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었대요. 저는 가만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엔 화가 났죠.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저 역시 그를 어떻게 원망했는지 생각하면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을 보고 있자니
저와 어머니만이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성우 아저씨 역시 그 시간 동안 괴로워했고 우리를 잊으려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었던 거였죠. 아저씨는 돌아가서 어머니께 이 편지를 꼭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헤어졌죠. 아저씨는 저희가 허락만 한다면 모든 걸 정리하고 멕시코로 올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께 말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 긍정적인 쪽으로 변할 거라 생각하며 멕시코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음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오늘 주인공 가족에게 응원의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